안녕하십니까, 김남준입니다. 5월 6일이죠, 그렇죠? 어제까지 연휴, 중간에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풀로 쉬신 분들도 계실 테고, 각자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셨을 텐데, 어쨌든 오늘은 2단계입니다. 단계로 치게 되면 기본 이론을 모두 마치고 나서 이제 심화, 보충화, 기본 이론에 대한 보충과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그 다음으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기출문제하고 조금은 이제 합쳐놔야 되겠죠, 그렇죠? 연결을 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부터 7월 강의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복이 최선입니다. 반복이 최선입니다. 억지로 외운다고 해서 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내용이, 분량이 너무나 방대한 만큼 자주 반복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토리를 형성하시고 중요한 것은 콕 집어서 외우시는 것이 추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를 갖고 제가 5월에서부터 7월까지 강의를 할 터이니,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짝 내용을 못 따라오는 건 좋습니다만, 진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뒤처지는 일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집에 복귀하시거들랑 항상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쭉 읽으시면서 스토리로 만드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진도 나갈게요. 여러분은 전공이 특수교육학입니다. 특수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닙니다. 의학 아닙니다. 국어국문학 아니고 영어 영문학도 아니고 언어치료학도 아니고 특수교육학입니다. 전과할 생각 없으시거들랑 학원에서,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주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면 제가 장담할게요. 너무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100% 떨어집니다.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거는 저렇게까지 따질 문제가 아닌데 왜 저렇게 따지지? 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가 있는데, 그거 넘어버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거 넘어서 생각하면 머리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이론은 정답이 아니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정답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정답인 양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것들이 그래요. 임용에 나왔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치 정답인 것 같이 공부를 하고 있을 뿐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은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고들다 보게 되면 언제 정리할 겁니까?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임용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임용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선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그래? 그래 알았어.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끼워 맞추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분류해야 돼? 아니 그 학자가 그렇게 분류해서 발표를 했다는데 저도 알 방법이 없어요. 저도 생각이 달라요. 그 학자하고.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전달하겠습니까? 이유는 뻔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리는 부분들 중에 왜 명칭들이 전부 다릅니까? 라는 것들도 있고, A라는 책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B라는 책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맞는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 삼고 있느냐 그러면 임용이라는 데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 이쪽 걸로 외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깊이 있게 따지지 말고 편안하게 저를 비롯해서 다른 학원 강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준에서, 깊이에서 스톱하시고 그 부분까지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1년 차지만 다른 강사분들은 10여 년 차잖아요. 그분들이 허투루 공부하셨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임용 출제는 안 들어가셨겠지만 분석은 계속적으로 해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경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위시해서 그분들의 범위, 깊이 들어가는 정도를 믿으시고 따라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지금 교재 6페이지 보세요. 교재 6페이지 보세요. 잠깐 이거는 좀 끄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러면 행동 지원 파트에서요. 긍정적 행동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머릿속으로 자꾸 되뇌이세요. 개념 아셔야 됩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뭘 토대로 하죠? 행동, 기능적, 기능평가, 행동의 기능평가라는 것을 토대로 한다.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토대로 해서 문제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예방한다.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종합적 접근이다 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종합적 접근이다 라는 부분 알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목적 혹은 목적과 목표를 너무 구분하지 마세요. 원래는 다른 개념입니다만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목적, 목표 봤더니 이거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삶의 질 향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삶의 질 향상 주체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는 개인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개인이 들어갈 것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타의 사람들도 주변인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 여기까지 하셨다면 그렇다면 생겨났던 배경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렇죠? 행동수정이라는 기법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행동수정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PBS, 긍정적 행동지원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행동수정은 행동수정하고 그 다음 PBS 이렇게 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옛날 거라서 지금 시험 안 나올 건가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 거 계속 나옵니다. 옛날 거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어서 서술식으로 나왔을 때 몇 가지는 상호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거는 사후다. 그쵸? 사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PBS는 사전적인 개념이다. 사전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 그러면 예방적 측면에다가 초점을 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으로 전통적 행동 수정이 문제 행동 자체에만 중점을 두었던 데 반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데는 그 문제가 아동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태학적으로 접근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생태학적으로 접근을 하더라. 다음으로 정통적 행동 수정이라는 부분은 효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뭐에다가 초점을 뒀냐 그러면 처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방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에다가 초점을 뒀죠. 효과성을 염두에 뒀으니까. 그러나 긍정적 행동 지원은 이 지금 삶의 질이라는 것, 그러니까 대체 기술을 우선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더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최소 두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무엇을 염두에 둔 거냐 그러면 여전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통적 행동 수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PBS라는 부분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 왜 출현했느냐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묻기 위한 질문입니다. 전통적 행동 수정이 이런 거였다라는 것을 묻기 위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전통적 행동 수정이라는 기존의 이론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PBS가 출현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두세 가지를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와 같은 PBS의 특성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이 갖고 있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도출되냐 그러면 저까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PBS가 갖고 있는 전통적 행동 수정과 비교했을 때 PBS가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특징.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이 개념.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뭐가 도출되냐 그러면 이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긍정 PBS의 주요 요소라는 것이 도출이 돼요. 이 표현을 알고 계실 PBS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가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긍정적 행동의 주요 요소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5페이지입니다. 교재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I'm sorry.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짚어줘야지. 내용상 7페이지가 잘못돼서 5페이지가 아니라 7페이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이 용어 나오면 지금 7페이지 거를 생각을 해야 돼.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주요 요소를 쓰세요. 그러면 주요 요소가 뭐지? 배웠던 거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동그라미 3개밖에 없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알겠지? 이거는 뭐야?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고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라고. 그래,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고. 여기 보십시오. 예방이다. 그 다음 뭐에 토대를 둬서 뭐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예방한다고요? 기능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 이런 용어도 성립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진단에 기반했다. 그쵸? 진단에 기반했다라는 용어가 이 진단 기반이라는 용어하고 뭐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시냐 그러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용어 나오죠. 증거 기반이라는 용어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증거 기반. 기억나시죠? 실제 들어가시게 되면 증거 기반에 실제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 자체가 다르다. 그렇다면 아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적에 원래 표현대로 그대로 공부해 두시는 게 좋다. 의미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의미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맞춤형 접근이다 라는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맞춤형 접근이 될 것이다. 맞춤형 접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아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삶의 질과 관련된 것 삶의 질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셨을 거예요.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만 보더라도 학교라는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는 친호사도 있을 거고 특수교사도 있을 거고 일반교사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종합적 접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따로따로 외우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이 주요 요소 설명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요 요소는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하면 양명희 교수님 책에 나온 거야. 양명희 교수님 책에 나왔고, 왜 양명희 교수님 책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많은 이론들이 긍정적 행동 지원 관련 이론들이 수가이라는 사람, 수가이하고 아너라는 사람의 책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명희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 책에도 그 두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가이라는 사람이 양명희 교수님의 은사인 것 같아. 앞에 머릿말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항상 저명한 사람들인 것 같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요소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거다. 그리고 저와 같은 주요 요소는 어디로부터 도출된 거라고요?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과 특징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고, 많은 책에서 같이 언급된 것이고,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게 네 번째 긍정적 행동 지원과 관련해서. 다음으로 됐으면요,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 주요 요소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절차라는 게 있지요. 절차는 통상 다섯 정도로, 다섯 단계로 우리가 많이 나누는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우시는 게 맞아요. 일반 사례 교수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실행 절차,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낼 게 없어. 솔직히 낼 게 없으니까 이거 시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 행동을, 표적 행동, 목표 행동입니다. 표적 행동, 목표 행동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표 행동 선정하고, 목표 행동 선정할 적에는 반드시 같이 봅시다. 1단계 때 이거 해야 될 건데 조작적으로 정의해야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조작이라는 것은 관찰 가능한 용어로 바꿔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찰 가능한 용어로 바꿔줘야 된다. 관찰 가능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동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것을 우리가 흔히 관찰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 행동을 선정할 적에는 순위라는 것도 있다. 그렇죠? 순위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통상 정서행동 지원 파트에서도 배우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행동 지원 파트에서도 배우지만 3순위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1순위가 뭐냐 그러면 파괴적인 것, 두 번째 방해하는 행동, 가벼운 방해 행동, 이렇게 가벼운 행동, 그리고 세 번째 비교적 가벼운 행동,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목표 행동을 선정을 했으면 다음 단계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를 통해서 정보 수집하는 것이냐? 이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정보 수집 어떤 방법으로요? 기능 평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한다. 2단계에서 뭘 한다고요? 기능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능 평가는 2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능 평가는 뭘 이야기하죠? 간접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평가가 있고, 다음에 기능 분석이라는 게 있더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기능 평가를 토대로 해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면 항상 우리가 시험에 나오고 있었던 가설이라는 게 있더라. 맞죠? 가설을 만들어야 된다. 가설을 구성하는 요소 4가지가 있더라. 4가지 맞습니까? 한번 볼까요? 가설에 들어가는 요소를 봤더니 아동이 들어갈 거고, A라는 아동은 뭐뭐라는 선행 조건 하에서 무엇을 위해 행동의 기능 들어갈 거고요. 그쵸? 마지막에 행동할 것이다. 이와 같이 4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 지금 요소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행동 지원 파트에서 요소와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 요소를 포함돼야 될 요소 쓰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거 이쪽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요소와 관련돼서 첫 번째로 지금 여기나 가설의 요소 쓰세요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 목표. 목표 행동이 아니라 행동 목표. 행동 목표 진술할 때의 요소 쓰세요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네 가지입니다. 매이거 진술 방식 플러스 아동.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것도 들어가고 또 뭐 있습니까? 행동 계약. 행동계약 요소 쓰세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다 비교해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가설을 한 다음에, 가설을 수립한 다음에는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계획하고 계획입니다. 계획하고 수립하는 단계가 올 건데 이 단계가 하이라이트죠. 계획하고 수립하는 단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오는데 이 단계가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4단계 한번 볼게요. 계획하고 실행할 적에는 계획하고 실행 4단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할 적에는 네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설 설정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아동의 문제 행동을 바로 잡을 거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 네 가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네 가지가 뭐냐 그러면 배경사건이라든지 선행사건을 조정을 해서 문제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문제 행동을 바로 바꿔주는 방법. 바로 바꿔주는 방법 뭐라고 우리가 불렀습니까? 대체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바꿔주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반응을 바꿔주는 방법. 아동들은 과거에는 선행사건 때문에 무조건 문제 행동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추후에 보니까 어떤 것까지 영향을 미쳤냐 그러면 아동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문제 행동은 지속되더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A라는 거 바꿔준 거예요. 이거 A 바꿔준 거잖아. A. 맞죠? 이거는 B 자체를 바꿔준 거예요. 반응 교수 전략들은 뭐를 바꿔준 거죠? C를 바꿔준 거예요. C를. 물론 C에 보게 되면 이제 교수라는 파트는 대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이거에 해당해서 좀 중복은 됩니다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아니 지금 계획하고 실행은 뭘 하기 위한 건데 아동의 문제 행동을 바꿔주기 위한 거잖아 지금. 맞죠? 우리는 지금 PBS 절차 배우고 있습니다. PBS 절차를 배우고 있는데 PBS 절차에서 계획 실행이라는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 것이냐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직접적으로 실험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행사건 바꿔주겠다. 문제 행동 바로 바꿔주면 되지. 아니면 아동들의 보이는 아동들의 행동에 대해서 제3의 인물들이 보이는 반응을 바꿔주면 되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기 지원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 장기 지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아동의 문제 행동을 처벌이 아닌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문제 행동 바꾸는 것 외에 시스템 자체를 모두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거엔 몽둥이 하나 들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쵸? 선생님 혼자 총대 메고 몽둥이 하나 들고 애한테 가서 고쳤다라고 치면 아동은 그 아동의 임시 방편적으로 문제 행동이 수정이 됐을 거지만 엄마 아빠가 편했을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이 편했을까요? 선생님 앞에서만 고분고분했을 거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요? 원래대로 다시 원상복구. 계속 그게 되풀이 됐다.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PBS라는 것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앞에 것도 바꿨죠. A도 바꿨죠. B도 바꿨죠. C도 바꿨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여기 누가 덤벼듭니까? 여기 누가 덤벼들어? 모든 사람들이 덤벼들더란 말이야. 뭐를 토대로 해서? 생태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누구의 욕구에 초점을 둬서? 아동에 초점을 둬서. 그래서 뭘 추구하고 있는데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죠. 누구의 삶의 질을? 아동 및 주변 사람들, 아동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체 기술이라는 거 한번 보죠. 대체 기술에 여기 또 세 가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제일 먼저 교체 기술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대처 및 인내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요. 대처 및 인내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적인 것들이 들어가죠. 이것들은 아예 학생들 문제행동 말고 수업 시간에 일반적인 적응 기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의사소통, 학업적 기술 가르치는 것, 이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한테 문제행동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가르쳐버리면 오히려 다른 사람 도움 덜 받아도 되잖아. 의사소통하는 방법 가르쳐주면 다른 사람 도움 덜 받아도 되는 거잖아. 오히려 그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마지막 거. 상대적으로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반응 전략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교수라는 것도 있고, 그쵸? 교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순위, 우리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고치려고 할 때 순위 있었죠? 강화 중심 전략, 소거, 다음에 부적벌, 정적벌, 이 순서대로 가는 거 그대로가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강화 중심 전략에서부터 강화 중심, 다음에 소거, 부적벌, 정적벌, 이 순서대로 나가는 거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하나 더 있죠, 여기다가. 여기 하나 더 포함되잖아. 위기 관리. 위기 관리. 위기 관리. 지금 못 따라오는 거 아니죠? 왜 표정이, 왜 그래? 영,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오케이. 위기 관리라는 거 있다. 요 위기 관리라는 부분은 예방을 위한 게 아니다. 알아두셔야 될 게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럼 이건 뭐 할 것이냐?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급작스러운 환경, 위험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위기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자들은 어떻게도 표현하냐 그러면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안전을 이야기만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또 어떤 책들은 신체적인 안전 플러스 뭐까지 하냐 그러면 재산을 보호하는 것까지도 같이 위기관리 계획의 목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못 따라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빨라? 경아, 너무 빠르야? 확실해? 규! 너무 빠르니? 아니지? 지금 전체적인 틀 이야기하는 거니까. 빨라? 이제 다섯 번째 요와 같이 하게 되면, 이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 다섯 번째가 평가라는 것을 하면 되죠.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통상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과 측정 파악해야 될 게 한두 가지겠니? 그치? 그래서 학자들마다 분명히 다를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상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결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서의 변화, 문제행동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느냐. 두 번째가 삶의 질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사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도움이 됐느냐.
다음에 네 번째는 시스템 이야기한단 말이야. 기관 차원에서는 얼마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 교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이거 두 개는 아동 측면을 살펴보고 교사 측면 살펴볼 거고 기관 측면 살펴보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느냐,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 책에 쭉 나와 있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용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류가 있었다라는 부분, 8페이지에 오류가 생겼는데요. 정오표 나눠드렸죠, 그쵸? 정오표의 것으로 대체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판사 측하고.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8페이지 하단 보세요. 8페이지 하단 보시면 문제행동의 기능, 가설문장 있죠? 8페이지 하단부하고 9페이지 상단까지 치면 가설문장 나와 있죠? 눈으로 볼 땐 참 쉽죠? 눈으로 볼 땐 쉽습니다. 남이 해놓은 거 볼 때는 참 쉬운데,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가설을 여러분들한테 기술하십시오입니다. 가설을 기술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직접 나중에 써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써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남이 해놓은 건 항상 쉽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르치는 거 상당히 쉬워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앞에 나와서 가르쳐보면 여러분들 현장 실습 가봐서 다 아시겠지만 보는 거하고 또 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분명히 골라내십시오 하는 문제보다는 기술하십시오라는 부분들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눈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요소 확인하신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한번 기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패턴에 맞춰갖고. 우리나라 문법은 가설 보시게 되면 선행사건 먼저 나오고, 그쵸? 선행사건 나오고, 아동 이름 나올 거고, 선행사건 나올 거고, 다음에 추정 기능 나올 거고, 문제행동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글 쓰는 스타일에 맞춰서 요 네 가지를 적절하게 딱 배열을 하고 연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 보십시오. 리을에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이 네 가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가지 아까 쭉 다 설명드렸습니다. 들어가는 내용들 설명드렸고, 이제 9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부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놓치는 학생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배경 선행사건 중재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중재 전략을 쓰세요,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표의 가운데 있죠? 표의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행동을 지금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배경사건을 이제 바꿔주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공부할 거야. 표가 뭔지는 알고 외워야 되겠죠, 그쵸? 배경사건은 꼭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선행사건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야? 아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쵸?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배경 선행사건을 바꿔주는 거다, 중재해주는 거다. 그 첫 번째가 요건데, 우리가 그럼 왼쪽에 건 뭐냐 그러면 문제 행동의 기능, 이거야. 문제 행동의 기능에 맞춰서 선행사건을 바꿔줘야 된다는 그 취지예요. 이해하셨나요? 표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 무조건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뭔가 애들이 행동을 했을 거야. 어떠한 선행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B라는 것, A가 있으니까 B가 있었겠죠. 이 A가 왜 발생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뭐였습니까? 문제 행동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기능인데 통상 몇 가지 이야기에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관심 끌기다. 두 번째가 회피하기다. 세 번째가 물건이나 활동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 네 번째가 자기 조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놀이나 오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번째하고 5번째는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배경사건, 선행사건은 어떻게 중재할 겁니까 해서 표는 네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쵸? 이렇게 잘라버리잖아. 그쵸? 요거에 따라서 관심 끌기로 인해서 애가 문제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중재를 줄 겁니까? 이 선행사건에 대해서 어떤 중재를 줘야 합니까? 라는 표가 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골치 아픈 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문제는 여기다 콕 찍어서 문제를 낸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물론 앞에 거 제가 대략적으로 문제를 만들면 이렇습니다. 애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일 위에 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일 위에 쪽에 관심 끌기의 두 번째 표를 보세요. 거기 또래의 관심, 시간, 계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문제행동의 기능 평가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A라는 아동의 문제행동은 또래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생겨났던 것이다. 이 애한테 선행사건을 중재를 하려고 그런다. 적절한 중재 방법이 뭐냐? 머릿속 공부 안 하면 뭐야? 또래들한테 관심 보여주라 그러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풀어 쓴 거 맞아.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건 뭐냐 그러면 보기야. 하나의 보기일 뿐이야. 출제자들이 의도한 건 뭐를 써야 되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또래의 관심, 시간, 계획 이 용어를 써야 되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또래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혹은 또래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A라는 아동이 문제행동을 했다 그러면 적절한 중재 방법은 뭡니까? 또래들의 관심을 주게끔 하면 된다. 정답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그렇게 보기를 통해서 물어보는 그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중재 전략에 나와 있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 아닌 암기를 해야 됩니다.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표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읽어야 되는지는 이해하셨죠? 그쵸?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우선 찍어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그래도 있다. 학교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애들이 문제행동하는 거는 뻔히 뭐가 있냐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주의 집중, 관심 받기 위해서. 안 그러겠습니까? 그쵸? 또래들로부터 관심 받기 위해서. 그래서 관심 끌기 위해서 거기 성인의 관심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아동에 대한 접근성 증가 여기까지도 교사의 관심 받기 위해서 했을 때 좌석 바꿔준다라든지 아니면 교사가 정기적으로 이게 돌아다녀주는 거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 회피는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줄에 과제의 난이도 있고 뒤로 넘겨보세요. 과제라는 말들이 한참 많이 나와 있죠. 그쵸? 과제의 난이도, 길이 조절 이런 식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제 관심 끌기 이런 어떻게든 좀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공부 분량을 좀 줄여 나가셔야 돼요. 됐습니다. 이제 대체 기술, 교체 기술 했고 대처 및 인내 기술 했고 일반적 적응 기술까지 전부 했다. 다만 10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밑에 보세요. 해볼까요? 주목해볼까요? 아까 대체 기술 할 때 몇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체 기술이라고 그럴 때 첫 번째가 교체 기술이가 있었고, 그쵸? 여기서 나옵니다. 교체 기술 이거 봐야 되는데 교체 기술에 선택 기준 나와 있죠, 지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투 트랙으로 외우십시오. 선택 기준 5가지 나와 있을 겁니다. 맞죠? 5가지 결과 나와 있고,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결과란다. 뭐 결과의 질 뭐 쭉 해갖고 결과에 또 뭐 있습니까? 표현을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데 요 5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갖고
요거를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 한 단어를. 효율성이야. 효율성입니다. 지금 5가지 나와 있죠. 교체 기술의 선택 기준 그래갖고 5가지가 나와 있을 건데 그 5가지를 개별적으로도 외우셔야 돼요. 분명하게 교체 기술의 선택 기준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5가지다. 따박따박 외우셔야 됩니다. 따박따박 외우시고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 그러면 효율성이다.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냐 그러면 효율성, 교체기술하고 대체기술은 대체기술 안에 교체기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교체기술하고 뭐하고 통상 비슷한 용어로 써버리냐 그러면 대체행동하고 비슷한 용어로 써요. 끄덕끄덕 해봐. 끄덕끄덕 해봐 빨리.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대체행동 선택 기준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야. 여기는 통상 3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효율성이야. 효율성. 두 번째가 수용성, 인식성 이렇게 들어가죠. 땡큐. 인식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효율성 요거 다 포함하는 거야. 이걸 다 포함하는 거야.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5가지 쓰면 안 된다. 5가지 쓰면 안 돼. 이 효율성 하나로 퉁이야. 예를 들어서 대체행동 선택 기준 2가지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결과의 질이라든지 결과의 일관성 이거 2개 쓰면 땡이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5가지하고 3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노력, 결과의 질, 결과의 즉각성, 결과의 일관성, 처벌 개연성 이거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효율성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12페이지 봅니다.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 나와 있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수라는 것을 빼면 교수는 대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밑에 것들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12페이지 보고 계시죠? 소거, 차별 강화, 부적 체벌, 정적 체벌 이거 나왔네? 이거 뭐하고 똑같다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바로 잡을 때 쓰는 문제행동 종류하고 똑같다, 순서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동 수정 감소를 위한 수준별 수준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봅니다. 성과 나와 있습니다. 행동 변화, 삶의 질, 교사, 그 다음에 기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큰 틀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은 아마 다 맞을 수 있을 거야. 장단컨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오는 게 항상 그래서 조금 전에 아마 여러분들의 조금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자꾸 들어서 알 수가 있을 건데 보기하고 매칭시키는 거 있었죠? 아까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조금 수고를 좀 아끼지 마시고 투자해 놔두면 긍정적 행동 지원과 관련된 이 앞부분의 문제는 거침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설 직접적으로 한번 라이팅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는 건 나중에 분명 막힌다. 눈으로만 봤다가 직접 해보려고 그러면 막히니까 한번 써보는 게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음 14페이지서부터 나오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또 관련 내용은 또 할 거야. 맨날 해. 이번엔 SW PBS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땐 SPBS, 여러분들이 공부할 땐 SWPBS, 뭘 공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PBS가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학교로 확장돼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있죠? 구성 요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합쳐져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이야기를 하더라. 거기 나와 있는 자료. 자료는 곧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정보를 이야기를 하죠. 다양한 정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거기 실제라고 돼 있습니다만 요 부분이 중요하죠.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증거 기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거 기반. 증거 기반의 실제. 증거에 기반해서 다양한 중재 전략을 줘라. 증거에 기반한 요것도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 학습장애 파트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왔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나왔던 RTI 나왔습니다. 그렇죠? 중재 기반, 이론에 기반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런 표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에 기반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전부 뭐냐 그러면 증거 기반입니다. 증거 기반. 더욱이 평가 들어가게 되면 CBM 있죠. 평가 파트에서는 CBM 아직 확확 안 돌아가. 그래도 돼. 어쩔 수 없어. 응? 지금 안 돌아가도 되니까 이거 CBM 이거 뭐죠? 교육 과정 중심 측정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거 기반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하는 평가 양식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떠올리시면 되겠고 옆에 시스템이다. 시스템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학교의 지원을 이야기를 하더라. 이러한 세 가지 요소 뭐라고요? 세 가지가 뭐라고? 자료, 실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증거 기반의 실체를 지원하기인데 기본 이론서에도 마찬가지고 실제입니다. 요게 토대가 돼서 무엇을 도출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웃컴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과를 도출해 내게끔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지만 성과를 극대화 시켜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성과가 되는 겁니다. 바탕이 성과가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거기 증거 기반이다. 증거 기반이다 라는 표현들 알아두시고 조금 전에 PBS는 뭐라는 표현을 썼죠? PBS의 구성 요소, 주요 요소에 PBS 주요 요소 진단 기반. 그때는 뭐라고? 진단 기반. 여기서 뭐? 증거 기반.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 앞에 거는 진단에 기반 아니고 여기는 증거에 기반한. 이제 다시 그러면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PBS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다단계 모형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그렇죠? 다단계 모형. 흔히 우리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3단계 예방 모델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3단계 예방 모델인데 1단계 무슨 중재라 그럽니까? 보편적 중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편적 중재다. 누구를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요. 2단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충적 중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충적 중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상은 모든 소집단입니다. 그쵸?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이제 표현상을 보게 되면 서비스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 중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돼. 이거 보충적 중재. 근데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이거죠.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중재. 이 표현도 맞는 것이다. 알겠죠? 왜냐 그러면 이 집중적은 원래는 여기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들어가는 건데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중재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이 돼도 2단계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대로 잘못된 것은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3단계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3단계는 이렇게 들어가죠. 보충적이 아니라 집중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별적. 그래서 3단계 설명할 적에도 개인에게 제공되는 집중적인 중재,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집중적인 중재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적이라는 표현이 3단계에다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집중적이라는 표현만 보면 3단계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집중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대상이 2단계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중재라는 표현도 되고 3단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 중재라는 표현도 되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집중적이라는 표현만 보면 안 된다. 알겠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소집단, 이거 소집단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계선급 혹은 경계선급 플러스 고위험 집단 이렇게 됩니다. 고위험 집단 이렇게 되고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고위험 집단이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학계에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뉴페이스가 있어. 그분이 책을 하나 쓴 책에 나온 게 있습니다. 2020 올해 나온 게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했나? 그러니까 PBS를 그러니까 문제행동 그쪽에 전공하신 분이고 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 해서 들어갔더니 참으로 특이한 게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 그러면 2단계에는 우리가 통상 알기에는 이렇게 경계선급 맞죠? 경계선급 플러스 고위험군 아동이 2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맞아요. 많은 책들이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고위험 집단만 한다.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고위험은 뺀다. 이렇게 돼 있어. 참고로 이렇게 돼 있는 책도 있더라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와 같이 해서 3단계 예방 모델이라는 것이 있더라라고 한번 보시면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SWPBS라는 부분도 실행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의 절차를 따라야 될 것인가.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5단계를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밑에다가 계속 다른 학자들이 쓴 것까지도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왜 5단계를 제가 추천을 하냐 그러면 5단계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다른 절차들은 학자들이 주장한 거잖아. 맞죠? 학자들이 주장한 거 그 중에는 수가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의 이론도 있습니다만 5단계 여러분들 교재에 코르셋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있는 5단계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거치고 발표 연도만 보더라도 가장 최근을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소개된 게 그래도 행동 지원 파트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양명희 교수님 책에 이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탐색하고 채택 절차, 세 번째 절차 알아두십시오 라는 취지에서 탐색하고 채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택하고
다음으로 밑에 들어가면 도입, 다음으로 초기 실행,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는 전체 실행, 마지막으로 혁신과 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절차는 요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단계를 따라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그 그림 다시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종종 이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그대로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더욱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 실제라는 쪽에서 더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옆에 가서 15페이지 옆 페이지 가지 마시고 14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표현을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으나 시험에도 공식적으로 사용됐던 용어가 긍정적 행동지원 3단계 예방 모델 이 표현입니다. 14페이지 양가로 3번 보시게 되면 긍정적 행동지원 3단계 예방 모델 이게 임용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됐던 용어니까 이게 RTI 들어갔을 때 3단계 예방 모델 우리가 쓰잖아.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렇게 하면서 쓸 때도 3단계 예방 모델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3단계 예방 모델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도 곁들여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번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